판결의 재구성 도진기. 이 책은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만한 변호사 고진 시리즈의 작가 도진기 님이 쓴 법원 판결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분은 2017년 2월까지 판사로 근무하며 8편의 장편소설을 발표했고 다수의 단편 추리소설을 발표했다. 장편소설로는 어둠의 변호사 고진 시리즈와 뒷골목 탐정 진구 시리즈가 있다. 이분의 소설들은 범죄 스릴러에 법정 스릴러를 더하고 거기에 추리 기법까지 섞여 모든 작품들이 상당히 재미있다. 판사로 재직하며 작가의 생활을 시작한 그는 예전의 판결문들을 읽으며 낯설은 것들을 발견했다고 한다. 2017년 2월에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향신문에 연재한 판결의 재구성이란 글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구성했다고 한다. 판사 시절에 벌어진 유명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법원의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의 개요와 검찰과 변호사의 주장들과 그 양쪽의 의견을 듣고 고민했을 판결들을 살펴본다. 2004년 사라진 변호사 사건. 33세 변호사 이종훈이 실종되었다. 이종훈에게는 인연을 교제한 약혼자 최영서 가명이 있었다. 최영서는 이종훈이 3억 원과 고급 승용차 그리고 사무실을 요구해서 난색을 표했더니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며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곧 최영서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종훈은 최영서에게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최영서를 위해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종훈의 실종 이틀째 되는 날 최영서는 이종훈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 등 800만원어치를 구입했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종훈의 차를 1천만원에 처분했고 이종훈 명의의 오피스텔의 보증금 6천만원을 가로챘고 200만원의 예금도 인출했다. 이종훈이 실종되자 그녀는 30만원을 주겠다며 길거리에서 사람을 구해 이종훈 역할을 시키고 각종 서류들을 허위로 발급받아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정황상 그녀의 행동을 보면 이종훈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보이고 살인으로 인한 실종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벽에 부딪힌다. 이종훈 변호사의 사망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검찰은 결국 살인죄를 포기하고 사기죄와 문서 위조 등으로만 기소한다. 1심 판결은 최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다. 이종훈의 실종에 그녀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하게 입증된 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정황상으로 보면 최영서는 공범과 짜고 그를 살해한 것이 명백해 보이지만 그에 따른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녀와 공범에게 살인죄를 물을 순 없다. 따라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한 것이다. 사람들은 범인임이 뻔한 자를 풀어주느냐며 판사를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판사에게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이 딜레마로 작용한다. 판사가 상식선에서는 A가 유죄라고 믿고 있으며 증거들도 많지만 A에게는 인생이 걸린 살인의 문제라 판사는 판결에 털끝만큼의 의문도 없도록 고민한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살인사건으로 보이는 사건도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딜레마는 유명한 낙지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20대 초반의 김성은은 남자친구 장만영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새벽 시간 돌연 프런트에 장만영이 달려와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목에 걸려 질식했다고 말한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김성은은 질식사로 사망한다. 이 사건을 검찰은 장만영이 여자친구를 질식사시켜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다. 1심은 장만영을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만 2심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망한 김성은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녀의 질식이 비구폐색인지 기도폐색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명백한 증거가 없지만 정황은 남자친구의 살인도 의심스러운 사건이었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경우 심신상실은 자유의지의 문제에 맞닿아 있다. 정신병자가 전신의 통제권을 잃고 자신의 의지가 아닌 행동을 했다면 그는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016년 시흥딸 살인사건은 심신상실로 무죄가 된 경우이다. 구호경은 새벽까지 자녀들과 밤새워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하며 악귀가 돌아다니니 잡아먹히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애완견이 으르렁거리며 지저대자 그녀는 개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흉기로 개를 죽이고 토막내는데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며 아들과 함께 딸을 죽인다. 사건이 있던 날 유독 이상한 모습을 보였던 그녀는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딸에게 들린 악귀가 자신과 아들을 해칠 것 같아 죽였다는 말만 반복했다.
1. 2심 재판부는 구호경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녀의 정신에 문제가 확실해 보이므로 심신상실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물론 이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 유명한 식인살인마로 유명한 일본의 사가와 이세이의 이야기이다. 그는 1981년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할 때 같이 공부하던 네덜란드 여성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녀의 시신을 먹은 사건이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단지 식인 취향을 가진 것인지 애매하지만 결국 그는 무죄 판결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와 TV에도 출연하고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잘 살고 있다. 이런 일 때문에 범죄자에게 심신상실 판정을 내리는 것이 극도로 신중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중요한 이유. 정황상 범인으로 보이지만 외부의 침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 1992년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다. 카페 종업원인 여자친구를 둔 김순경은 신림동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새벽 3시 30분경 근처 여관에 투숙했다. 둘은 사랑을 나누고 곧 잠이 들었다. 김순경은 일을 가야 했으므로 여관 주인에게 7시에 콜을 부탁했고 아침 7시에 콜을 받고 파출소로 떠나지만 여자친구는 더 자겠다고 해서 그는 방문을 잠그고 나왔다. 그리고 근무가 끝나 밤 10시에 다시 여관으로 갔는데 여자친구가 죽어 있었다. 경찰에선 김순경을 살해 용의자로 보고 그를 신문한다. 사체의 직장 온도를 측정하고 뮬러의 법칙에 대입해보면 여자친구의 사망 시간이 3시 30분 전후로 나온다는 것이었다. 김순경은 여관에서 나온 다른 사람의 정액 반응과 채모를 들어 외부 침입자가 여자친구를 죽인 것이라고 반박하지만 법원에선 그를 살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12년형을 구형한다. 김순경은 항소하고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그때 이 사건의 진범이 잡힌다. 범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여관을 지나다 203호 열쇠를 주워서 아침 7시 30분경에 방에 침입해 여자친구의 지갑을 뒤지다. 놀라 깨어난 그녀를 목 졸라 죽이고 돈을 들고 도망을 나왔다는 것이다. 경찰의 시신 검사의 정확성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초기 수사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직장 온도 측정 시 시간 간격을 두어 3회 이상 온도계를 20cm 이상 삽입해서 측정해야 하는데 경찰관은 7cm 삽입으로 단 한 번 측정한 값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뮬러의 공식을 대입해 살해 추정 시간을 3시 30분 전후로 판단한 것이다. 김순경 사건은 판사들의 뇌리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선명한 의의는 얼핏 자기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제3자 침입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선례가 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한정된 시공간이라 할지라도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죄의 합리적인 증명이 있다고 단정하는 일은 주저하게 된 것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들보다 더 충격적인 판결들이 세상에 존재한다. 일반 사람들은 왜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지 평소에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판사들이 왜 그런 판결을 내리는지 약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책에서는 듀스의 김성재 사망 사건과 같이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사건들도 다루고 있어 마치 범죄 법정 스릴러를 보는 듯한 재미가 있다.